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저희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몇 년간 특히 부동산 폭등하면서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죠. 특히 그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굉장히 심각해졌고 그걸 가지고 저희는 천민자본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돈돈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와닿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들으시고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조장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한국인들이 돈에 집착을 한다. 그 이유는 기준이 높기 때문이다. 중산층인데 하위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은퇴하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고,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이건 잘 보셔야 돼요. 4인 가족이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월급 686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 생활비도 4인 가족이라면 427만원은 생활비를 써야 된다. 4인 가족이라면 순자산 9.4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월급 이 정도 받으려면 상위 24%고 생활비 이 정도 쓰는 사람들은 상위 9.4%고 순자산 이 정도 있는 사람들은 상위 11%다. 그러니까 저렇게 기준이 높아서 사람들이 하위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위층이면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돈 거리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다. 천민자본주의나 한탕주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중산층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가는 가지고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왜 저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집값이 더럽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 안 되니까 내가 중산층 정도 되려면 주거 안정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외국은 고상한데. 자, 영국은 뭐 페어플레이 주장과 신념, 뭐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약자를 두둔하고, 뭐 불의 불평 뭐 이런 거에 대응하고, 뭐 약자를 돕고, 뭐 자기 주장이 떳떳하고, 이런 이야기에 외국인들은 참 그런 거를 중산층 기준으로 생각하고서 고상한데, 우리나라만 돈돈거린다. 천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그런데 나쁜 게 아니다. 왜냐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계층 이동의 문이 아직 열려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돈에 집착을 하는 거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돈돈거리는 것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고, 25.2%가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낮다가 60%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25%나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냐.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25.2%가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지 25%가 계층 이동을 했다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25%가 계층 이동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반에서 50명 있어요. 나는 1등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명 중에서 10명 나왔어요. 50명 중에서 1등 한 사람이 10명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층 이동을 했다 라고 보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선진국들은 뭐냐, 그냥 안분지족하는 삶이다. 계층 상승의 욕구가 낮다.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오래된 나라고 외국 까내리게 들어갔습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고상한 척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계급이 심한 게 외국이고 계층 상승의 욕구가 되게 낮고, 그래서 안분지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중산층의 기준이 다른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조금 이따 보고, 그러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계층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점이 많더라. 세계적으로 계층 상승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최근 게 안 보이더라고요. 2018년에 있는 OECD 보고서를 한번 봅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사다리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이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말씀하신 그대로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 이동을 위한 사다리는 부러졌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맞는 말인데 한국 사회를 봅시다. 한국 사회에서 굳어진 바닥은 소득 하위 집단이 소득 상위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OECD예요. 굳어진 천장은 더 견고하다. 낮은 소득으로 이동할 확률은 매우 낮다. 저소득 가구의 평균 소득 가구로 이동 소요 기간을 봤을 때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더 위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의 사회 이동, 부모의 부의 강점이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한국에 널리 퍼져 있다. 저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은 것도 그것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 수준이 중요하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이다. OECD 평균보다 높다. 왜냐? 우리나라는 대학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을 안 나오면은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사실상 교육열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마이스터고도 있고, 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한다, 이 마인드가 확실히 우리나라보단 적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지위 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즉 외국보다 높다라는 이야기죠. 한국 소득 하위 10%가
평균 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5세대가 걸리는데 OECD 평균은 4.5세대. 계층 간의 이동이 더 힘들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세대 간 사회 이동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교육 이동성은 높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사교육 열풍 높다고 하더라도요. 돈 얼마 없는 애들도 미친듯이 공부하면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근데 평균 수준의 직업 이동성 이런 거 봤을 때 관리자의 자녀는 2분의 1이 관리자가 되는데 육체 노동자의 자녀는 4분의 1이 관리자가 되는 것처럼 OECD 평균과 유사한데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죠. 이것도 표로 보시면 어때요? 소득 불평등은 OECD 평균보다 낮다. 소득 불평등이 덜하다가 아니에요. 요거 지금 표시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느껴지게 그럴 수 있지만 OECD 평균보다 이쪽에 있다는 소리는 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소리예요. 아까 앞에서 나왔죠? OECD 평균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거. 그 다음에 소득 이동성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조금 떨어지죠. 그 다음에 교육 이동성 교육은 굉장히 이동성이 좋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저소득 계층이라고 해서 교육을 못 받고 그래서 계속 교육을 못 받는 상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소득층에게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열려있다. 그런데 직업 이동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여기까지 판단해 보셨을 때 우리나라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좋느냐? 아니죠. 굉장히 고차원의 교육을 받더라도 계층 이동은 힘들다. 희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25%가 계층 이동을 해서가 아니라 25%가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다는 희망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계층 이동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힘들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만 들어서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크게 올라가면 선진국이냐? 보면 아니죠.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이 좋다. 물론 여기도 이제 뭐 그리스나 뭐 이런 나라들은 복지 운운할 게 아니라 나라 망해가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평균 소득으로 이동하기 어렵지 않은 이유가 소득이 다 같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유지되고 있어서.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계층 이동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다음 세대도 열심히 하면 계속 계층 이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안 생기죠. 1인 가구가 왜 늘어날까요? 내가 계층 이동에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결혼해서 같이 노력해서 열심히 살겠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혼인율 떨어지고 왜 출생률 계속 떨어질까요? 급격히. 역대 최저로.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계층 이동이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왜 결혼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책임감에 대해서 물론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편이다. 그런데요. 내가 결혼해서 애를 돌보는데 소요되는 에너지나 비용 이런 걸 가지고는 도저히 계층 상승을 할 수가 없죠. 애를 그렇다고 버리느냐?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는 낮은 출산율이다. 내 가난을 애들한테까지 물려주기가 싫다. 애들이 있어도요. 전세 살고 월세 살면서 살 수는 있어요. 교육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난을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 잘하고 뭐 이런 이야기라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돈에 미쳤는데 가난을 물려주게 되면은 얘는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만큼 계층을 이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을 조금만 분석해봐도 나오는 것을 왜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하느냐. 결국에 하는 말은 뭔지 알아요? 그래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년 정도. 내가 소득을 창출할 때.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시기. 그 시기는 유년기와 노년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의 뜻은 뭐겠어요? 그때 계층 상승을 해야 되고 계층 상승을 근로소득으로는 안 되니까 투자를 해서 돈 벌어라. 결국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여태까지 하셨던 이야기들을 보시면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가 돈돈거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애들 못 키우는 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핵심은 뭐예요? 노인복지가 96개국가 중 60위입니다. 애들을 내가 열심히 잘 키울 수 있어. 애들 다 키우고 나면 내 노후는 어떡할 거야? 고령화는 심해지는데.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USA나 유나이티드 킹덤이나 프랑스 요 나라들은 왜 그런 이야기가 하겠어요? 너 소신대로 살아라. 너가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다. 왜? 돈돈 거르지 않아도 나라에서 복지는 해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돈돈 거리지가 않으면 죽어요. 왜? 노인 빈곤율이 높잖아요. 그거 왜 생겨요? 저 노인 복지가 부족하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에 편중됐으니까. 자, 그래서 연금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낮고 부동산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높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노후 보장이 안 돼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책임감 이야기를 했죠. 애들한테 내가 무주택으로 살아서 힘들게 내 집 마련했는데 애들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은 거야. 팔 수가 없어요. 부동산을 못 팔고 나는 빈곤하게 사는 거죠. 근데 모아둔 돈은 없어요. 왜? 부동산에 다 때려박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올바른 평가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정신 나간 거예요. 다 자산이 저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팔고 뭔가를 하기에도 좋지 않죠. 내 자산이 주식에 들어가 있다, 저축에 들어가 있다, 채권에 들어가 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생활비만큼 팔고서 조금씩 자산 규모 축소하면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팔고서 내가 어느 정도 마련하려면 거래를 계속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팔고서 하급지로 내려가야 돼요. 거래가 쉽지가 않고. 부동산이 편중된 자산으로 당연히 노후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다 부동산에 묶여있고 거기다 노후 복지도 똑바로 안 되니까 노인 빈곤율이 G5 평균의 2.8배, 노후 빈곤율은 40.4%다. 계층 이동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계층 이동이 안 되더라도 내가 노후부터 죽을 때까지 빈곤하지 않게 살 수 있다. 적어도 내 평소대로 어느 정도 생활하고 어느 정도 소비하면서 살 수 있다. 그만큼 보장이 된다. 적어도 막 빈곤에 시달려서 죽어나지 않고 늙어서까지 일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투자에 미친 나라가 됐을까요? 돈돈거리는 나라가 됐을까요? 계층 이동이 안 되고요. 부동산에 몰려있으니까 다 몰려있고, 부동산에 대한 유동성을 가져가는 것들은 다주택자들이랑 건설사들이에요. 1주택자들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평생을 그냥 집에 묶여 사는 거지, 올라간 집값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재테크니 뭐니, 재테크가 뭐예요? 집값이 올라가면 그게 재테크예요? 아니에요. 재테크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죠. 집값만 올라가서 나는 돈을 벌고 자산이 늘었는데 삶은 빈곤해. 이게 무슨 재테크예요? 재테크는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 부동산 편향은 왜 생겨요? 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 패러다임이 지금 바뀔 때가 왔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 때는 그게 통하죠. 그런데 지금은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통했어요? 안 통했죠. 그러니까 기회만 오면 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저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운 좋게 상승기 때 잘 만나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본인이 재테크 잘하느냐, 부동산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 하고 있지. 하락장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직 하락장 아니다. 공급 부족하니까 오를 거다. 전보다 올랐으니까 전세대란 온 거다. 혹은 부동산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 맞춰서 대응을 하지만 장기적 우상향이다. 10년 뒤에는 오를 거다. 이딴 이야기나 하고 있는 거다.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요, 첫 주택으로 매입하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국가의 경제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국가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게 부동산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고령화가 왜 무서운 건데. 복지로 들어갈 비용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은 늘어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생산력은 떨어져서 부동산에 들어오는 유동성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쉽게는 안 바뀐다. 우리나라 문제는 잘못된 것들이 많지만 나라도 살 길을 잘 찾아야 된다. 다른 영상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 본인도 거품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거품이지만 더 오를 거다. 거품이지만 기회가 있고, 우리나라는 투자해야 잘 사는 거고 나라도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죄수의 딜레마죠. 죄수의 딜레마 뭐예요? 자, 선택지가 있어요. 자백을 하든가 부인을 하든가. 둘 다 자백하면은 정상 참작돼서 10년형을 선고를 한다. 그런데 둘 다 부인하면은 증거가 없으니까 석방해 준다. 그런데 한 명은 자백하고 한 명은 부인한다. 그럴 경우 자백한 사람은 정상 참작해줘서 석방까지 해주는데, 부인한 사람은 괘씸죄로 20년형을 선고한다. 그랬을 때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봐요. 자백을 하게 되면요, 10년을 받든가 석방이 되든가죠. 그런데 부인을 하게 되면요, 20년을 받든가 석방을 하든가. 그런데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입장을 생각을 해봅시다. 상대방이 자백할 거다. 지만 살려고. 왜냐면은 부인할 경우는 석방 아니면 20년인데 자백할 경우는 석방 아니면 10년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나도 똑같이 생각해야지. 못 믿고서 이런 식으로 나만 살자 들어가게 되면은 둘 다 좋을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둘 다 손해보는 길을 택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딱 그렇다. 나만 살자라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일단은 뭐 엄청나게 이득 남기는 다주택자들은 둘째치고, 나라도 지금이라도 집 사가지고 집으로 재테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주택자는 아니더라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집값 올라가서 집 사면서 다 같이 빚내서 빚 갚으면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어요. 계층 상승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사는 무주택자들보다는 너네가 우월하다 하면서 우월한 것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들보다는 전세 사는 사람들이 우월하고, 그러니까 너 전세 살지 하면서 무시하는 집주인들이나 아니면 너 월세 살지 하면서 무시하는 전세입자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가 우월해요? 다 똑같이 사는 거지. 이상한 우월감에 빠져서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라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제일 비합리한 선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다. 저거야 범죄의 경우니까 자백을 하도록 만드는 게 맞겠지만 범죄가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삶인데. 근데 다 같이 죽는 길로 가자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온 유동성들은 누가 먹느냐? 건설사와 건설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주택자들, 그리고 건설사와 관련이 없더라도 중개업자나 컨이나 중개보조원이나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 유동성 나눠 먹는 거고. 그러면은 저들이 벌기 위해서 누군가가 계속 잃어줘야 돼요. 그 잃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저 말에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오른다는 말에 속는 호구들이지.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오르던 시기가 있지만요. 문제가 터지면 떨어지게 되고 그게 정상화예요. 정상화가 될 때는요. 다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1주택자들이. 끝물에 들어온 1주택자들이 손해보지 다주택자들이 끝물에 들어와서 손해보는 경우는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고서 들어온 머저리들 말고는 별로 없다. 그리고 그 버블의 끝은 어때요? 사람들이 다 탐욕에 빠져요. 다 부동산으로 나는 돈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다 같이 피해보고 있는 죄수의 딜레마처럼 오고 있는데, 아 나는 이득 본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자식은? 네 손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집값이 올라갔을 때 결국에는 부는 집중이 되는 거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말에 낚여서 그들이 부자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주식, 코인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부동산은 다른 서민들까지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손자들한테도 계속 대대로 물려가면서 손해를 넘겨주고 있는 거고, 그걸 몰라요. 그걸 생각을 안 하지. 그러면서 부자 되게 만드는 방법, 나는 부자가 되도록 하고 있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락장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봐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싹 닦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오른다고, 내가 예전에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고 했지만 지금은 뭔가 부동산은 장기적 우상향이야, 10년 뒤에 오를 거야, 이딴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인제 하락 이야기로 말 바꿔놓고서 입싹 닦고서 부동산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본인이 과거에 한 이야기들 좀 돌아봐라.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과거에 한 이야기들과 지금 와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경제가 이렇고 뭐 사회가 이렇고 논하기 전에 본인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양쪽 영상 다 듣고 판단해보세요. 조회수 올려주는 거예요? 까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양쪽 영상 다 들어보고 우리가 틀렸으면 그쪽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에 보는 시각도 맞는 건지. 사회와 경제와 정치를 보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을 못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